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축구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 지금 좌절된 상황인데요. 참 좀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또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 저희가 음선에서 대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보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직 네. 승부차기를 하고 있길래 승부차기만 봤는데 제가 보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요. 승부차기가 아마 12번인가요? 11번 네. 끝에. 아, 이런 경우도 참 없는데 40년 아쉽더라고요. 만이니까 84년도 월드컵 이후에 처음으로 본선 진출 못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자, 뭐 영수회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자, 이번 주 열리지 않겠나 예상을 했긴 했는데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 계속해서 말썽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무회담 진행됐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이것도 아쉬운 소식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진행은 됐지만 결론은 얻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실무회동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약 40분 만에 회동이 끝났는데요. 이틀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회동이지만 회담 의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정말 회담이 진행이 되긴 하는 거냐라는 우려와 함께 본격적으로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사이에 의견 차이가 또 있었다는 건데 어떤 점에서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세부적인 의제는 물론 이 의제를 정하냐 마냐 이 자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요.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편하게 일단 만나서 얘기부터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아하. 합의할 게 있다면 만나서 그 자리에서 합의하면 된다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서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첫 실무회동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최상병 특검 수용, 여태까지 야권이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문건을 보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통령실로부터 구체적인 견해는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러면 뭐하러 영수회담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냐 아니면 또 성과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세 번째 실무회동이나 이제 회담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의 입장 차이는 좀 극명한 것 같은데 실무회담이 좀 회동에도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장외 신경전도 지금 치열해 보입니다. 보니까. 네, 민주당 인사들은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생 현안은 당연히 다뤄야 하고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했던 문제와 이른바 이채 양명주 특검까지 회담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이 의제를 청구서 내밀듯이 던진다 이런 지적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네. 영수회담을 제안은 해놓고 진전은 못하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인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영수회담이 활용된다면 정기적인 영수회담까지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의제를 좀 가져가 오는지 막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어제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이 제안을 했었잖아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 거절한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네. 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는 총선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였습니다. 네. 총선 전에 조 대표가 이 대표를 예방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이 만남은 이 대표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해서 성사됐다고 이 대표가 직접 밝혔는데요. 네. 앞서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가 사실상 거절당한 바 있죠. 당초 이 자리에서는 이 내용이 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후 회동 결과는 서면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상세한 의제가 없더라도 상시 회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 의석을 합쳐야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180석을 맞출 수 있는 만큼 이 여권 압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조국 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문제 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협력과 견제하는 구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 경쟁도 할 수 있지만 협력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두 대표 간의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선 후 보름 만에 평가 토론회 열렸는데요. 패인을 분석하는 자리라지만 쓴소리, 또 성토의 목소리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네.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웠던 2조 심판론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포당, 사포당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혹시 아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경포당, 뭐 경포대 이런 데인가요? 강릉. 네, 이제 경포당은 이제 경기도를 포기한 당, 사포당은 네, 40대를 포기한 40대를 당 포기한 이런 당. 이런 예. 말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경포당, 사포당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세대와 지역 전략을 패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낙선자도 있지만 당선자 중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야, 이 눈에 띄어요. 당과 반대로 하니까 당선됐더라.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홀로 생활한 김재섭 당선인의 발언이었는데요. 김재섭 당선인은 당이 수도권 민심에 완전히 반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김 당선인의 말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드리면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 반대로 현수막 안 걸고 2조 심판을 안 하고 반대로 했다는 거네요. 그랬더니 네. 이제 홀로 살아남았다 남았다. 이런 말이었고요. 강북에 자기만 됐다. 네. 네. 또 뿐만 아니라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은 경제를 무책임한 정부 여당이다 네. 이렇게 직접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조국 대표가 잘못한 거 알지만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게 민심이었다라면서 강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당 지도부들이 참석한 총선 토론회에서 직접적인 쓴소리가 이렇게 나올 정도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또 영남당 탈피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나온 만큼 추후 당내 수습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이런 쓴소리 바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좀 구성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원내대표의 나이 연대, 그러니까 나경원, 이철규 의원 연대설이 흘러나왔는데 본인들은 일단은 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이철규 연대설, 나이 네. 연대 이렇게 흘러나왔었는데 당의 간판급인 중진 나경원 당선인과 핵심 친윤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각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형성된 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 연대설에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나 당선인은 어제 CBS 라디오에서 연대설에 대해서 묻자 그냥 웃을게요 라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이 의원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연대설에 힘이 실렸던 이유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요구되고 있는 게 바로 영남당 탈피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수도권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로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실과의 가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인물로서 이철규 의원이 떠오른 겁니다. 네. 또 이철규 의원만 봤을 때는 또 찐윤이다, 친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나 당선인과 함께하면서 그 부분이 중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연대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 영남에 국민의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철규 의원은 뭐 강원도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또 영남 쪽에 관계도 많고 또 친윤이기 때문에 그걸 합친다 그러면 당을 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분석하면서 나이연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뭐 곧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계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전공의하고 의협 없이 이것 빠진 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됐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반쪽짜리 네. 출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진행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관들과 병원장, 환자, 소비자 대표 등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 등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의정 갈등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현웅 의료개혁 특위위원장은 이 기구는 의대 증원을 나는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의대 증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의료계에 배정된 6자리 중에서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의학회 대표는 끝내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여전히 의대 정원 논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의사단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제 또 의대 교수 사직 효력이 발생한 첫날인데 다행히도 크게 우려했던 만큼의 의료 혼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빅5 병원을 비롯해서 주요 대형 병원에서 다행히도 어제 큰 사직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의 대다수도 현장에 아직 남아서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데요. 사직서 제출 시기가 달랐던 탓에 효력 발생 날짜도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 아직 어제는 효력 발생 첫날이었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텐데요. 또 사직서를 제출할 때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직 희망일을 추후로 잡은 교수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장 속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댓글에 김재섭 당선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사님, 재섭 똑똑했네. 최고 전원 코미디 재섭 천재인데 뭐 이런 글들이 가장 많네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템베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발탁이 돼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분들입니다. 박지혜, 노정면 당선자 모시고 당선 소감 또 정치 현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아마 그 당선의 여운은 쭉 이어질 것 같은데 소감, 당선 소감 말씀 우리 박지혜 당선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선거 때 썼던 슬로건이 네.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 믿는다 박지혜였는데요. 네. 새로운 의정부 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의정부 유권자들이 또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다 이렇게 네. 생각을 들고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그런 공약을 꼭 실천하고 민생을 챙기고 의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의정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와 미래 말씀하셨습니다. 노정면 당선인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예. 이런 지지를 받고 당선된다는 것의 무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문을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약속을 꼭 지키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못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 드린다. 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동호님께서 바로 박지혜 노정면 당선자님 축하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영입 인재로 이번에 당선된 분들도 있고 또 낙선한 분들도 있습니다. 첫 출마를 지금 했는데 총선을 좀 경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견뎠습니다. 근데 기자 생활하면서 네.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박지혜 당선인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민주당에도 뭐 신입생이고 네. 선거도 처음이니까요. 정말 대학에 새로 들어간 새내기의 마음으로 네. 그 선배님들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지역위원회에서 주시는 말씀 그걸 듣고 그대로 조금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또 시민들을 만나면은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또 제가 뭐 평소에 했던 거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고 예. 또 많이 반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은 됐는데요. 다음에 하면 다음 벌써 4년 더 얘기하십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재선해야 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21대 국회 열리기도 전에 네. 재선해야 된다. 제 생각대로 조금 아. 뭔가 제 정치를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오지 않을까 21대 이런 국회 생각을 하면서 열리면 오래 가시면 되는 거죠. 뭐 잘하리라고 믿고 우리 노정면 당선인은 워낙 또 얼굴이 유명하니까 YTN 뭐 나오시고 그러니까 벌써 했었어야 되지 않나 정치를 어쩌면 조금 돌아 늦게 한다는 느낌도 어째 개인적 느낌인가요? 예.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개인적인 느낌이시죠. 아, 개인적 느낌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저분 벌써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이를 기존에 이제 정치하셨던 선배들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좀 늦었다는 평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전 시간을 저 나름대로는 매우 알차게 써왔고 또 나름대로 공익에 기반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네. 뭐 아쉬움이라든가 뭐 네. 후회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동안 보냈던 그 시간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표준 답안을 드립니다. 네. 우리 최상현님, 우리 지역구 노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지혜 당선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입인재 1호입니다. 우리 박지혜 변호사님 1호고 원래는 비례대표도 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비례대표 하지 않고 의정부 갑에 출마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그 아들 문석균 씨하고 이제 경선 치렀는데 와, 첫 출마, 경선, 본선까지 정말 힘들지 않아요? 왜 지역구 출마를 고집했습니까? 일단은
지역에 갔을 때 네. 상대방 후보 쪽에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네네. 왜 비례를 해야지? 비례까지. 환경이나 기후를 하는 사람이 지역으로 오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네. 류의 이제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 뭐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시면서 당에서 뭐 안정적이고 또 힘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도 있었지만 또 제가 정책을 해보니까 네. 이게 국가 차원의 정책이 중요하고 또 틀도 세워져 있는데 그게 항상 지역이나 산업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행이 안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지역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기후 정책, 산업 정책, 환경 정책이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의정 활동하는 것에 조금 욕심이 있었습니다. 금배지 1호 정청래 의원이 양보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친하십니까 두 분이? 네,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예. 의원님께서는 이제 일 잘하는 네. 1등 국회의원이 되라. 부담감 네, 그렇게 풀리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조금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금배지 1호입니다. 네. 예. 우리 박지혜 당선인은 네. 영입 1호잖아요. 아, 영입 1호고 금배지 1호고. 그래서 예. 그 힘든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영입 인재들이 20여 명이 이제 네.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일정들이 더 생기고 또 의원님들이 저희들 이제 도움 주시려고 교육 일정도 잡아주시고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다 조율하고 네. 공지하고 또 일정들을 이렇게 취합해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1호 영입 인재다 보니까 모든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셨겠네요.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었죠. 예. 21호까지 있었나요? 인재가 27호 까지. 27호까지. 예. 아이고 27번 어떻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노정면 당선인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재홍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유재홍. 아, 예. 유재홍. 이분이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오래 있었던 분 아닙니까?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부평갑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으신 이유 뭡니까? 유재홍 후보가 이제 시의원도 그 그쵸. 지역에서 하시고 맞습니다. 또 직전 선거에는 구청장 선거에 나오신 네. 분이에요. 그래서 지역 인지도는 제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경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유권자들께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이유는 말 그대로 민주당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지금이 이 정권을 견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있고 그러한 민심들이 모여서 제가 당선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지금 노정면 개인을 선택하기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다. 주민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후보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계셨는데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탈당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득표율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당을 선택하는 선거지 개인을 선택하는 선거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뭐 개인의 역량이 무시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기본은 정당이고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이고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그래도 MC 본능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노정면 우리 당선자 그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분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당선인은 주로 기후 위기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후 대응이라는 것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산업 전환이나 경제적인 체질의 개선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의제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기후 대응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원전 확대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한 정책 목표들도 사실 많이 후퇴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공동화가 우려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재생에너지를 많이 지원하는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면서 한국을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네.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맥락이 안 맞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원전 확대한다 그 모습. 그럼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기후 위기 대응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오히려 해외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그 국제사회의 흐름을 생각하더라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청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뭐 전기차로의 전환 같은 것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산업 전환 과정을 계획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에 들어가면은 청정산업지원법 같이 네. 이런 청정한 산업들이 국내에서 육성되면서 기후위기 대응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한번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정면 당선인 뭐 다들 아시겠지만 YTN 출신이십니다. YTN 돌발 영상 또 하셨고 저도 직전까지 YTN 라디오 진행을 하다가 네 폐지는 안 됐어요. 제가 이제 하차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돌발 영상 프로그램은 폐지가 됐고 또 YTN 지금 민영화 되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언론사 그것도 보도 채널 공적인 언론사가 그 민간 자본에 넘어간 직후에 네. 데리고 온 경영진이 김백 사장 김백 씨죠. 등등이잖아요. 네. 김백 씨는 2008년도 YTN 해직 사태 당시에 인사위원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보도국장이 될 때도 보도국장을 이렇게 선출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사측에서 이제 그런 협약을 무시하고 임명한 보도국장이었는데 이번에 역시나 사장을 이렇게 공모하지 않고 네. 그냥 내리꽂는 방식으로 이제 사장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점령군처럼 들어와서 이제 하는 그런 행태들이 우리 박 변호사님 진행하시던 그 좋은 프로그램 뭐 좋은 건 아니었지만 진행자 교체할 수 있죠. 네, 교체도 됩니다. 예. 근데 그건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통상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제작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작진의 의견을 묻고 또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수긍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하루 아침에 오늘 그 부임하는 날 예, 그날 바뀌신 하차 거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저기 당연히. 하차라는 이 부드러운 표현을 쓰려니까 좀 힘든데 잘렸어요. 네. YTN이 민영화라고 표현하지만 네. 사형화 그리고 사형하다. 이건 YTN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총선 과정도 보면 이게 선방위가 역대급 제재들을 한 것 같아요. 입틀막 정권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노정면 당선자 보시기에는 현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언론 정책 방향 자체가 네. 없다고 봅니다. 뭔가 정책 방향이 달라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언론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정권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네. YTN 사례도 그렇고 방심위만 보더라도 방심위원장도 네. 또 공교롭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08년도 YTN 네. 해직 사태의 당시에 인사위원이에요. 유희림 지금 유희림 위원장. 씨. 예. 그런 사람들 이미 다 이제 언론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뭐라고 할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 다 부활시켜서 네. 막중한 자리에다가 지금 다 꽂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언론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정책이겠습니까? 네. 어떻게 방향이겠습니까? 그냥 제가 여러 번 했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칼 들고 휘두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언론이 아니고 그냥 칼 들고 휘두르는 것이다. 예,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번 선방위도 그렇고. 그렇죠. 법정 제재가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번 선방위 관련해서. 그래서 뭐 MBC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특히 제가 YTN 라디오 하면서 중징계를 처음 맞아봐서 관계자 징계 제작진들이 모르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를 정도로 이전에 한 2번 정도 했다면 지금 10몇 번 정도 지금 징계를 했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방심위의 징계가 이게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점수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방송사는 뭐 조금 과장하면 벌벌 떱니다. 네. 방송사만 떠는 게 아니라 그 제작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떨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보도 내용을
이제 관장 장악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제재를 받고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승인 점수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네. 거죠. 방송사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작진이 어떤 기자들이 그냥 편하게 취재하고 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방송 내용을 틀어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도 그렇지만 노정면 우리 당선자 22대 국회 가서 이거 반드시 해야 돼. 과방위 가시는 거 맞죠?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 희망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우리 박재 당선자는 어디를 원하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뭐 산업 전환이나 아. 에너지 전환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첫 걸음인데 네.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자위 쪽을 산자위, 과방위 원하는 두 분이 원하는 상임위로 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방위는 네.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대요. 어제 저희 이번에 원하시는 분이 최민희 아, 그래요? 의원하고 어제 아. 인터뷰를 했었는데 무조건 가방이 가겠다 그랬고요. 사전에 정리를 좀 해야 되나요? 김현 당선자도 가방이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제가 눈에 띄는 가방이 가장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가장 또 화려한 것 같은데 화려한 사람이 다 많은 힘을 것 같아요. 모아야죠. 네, 이게 네. 언론 문제가 이게 뭐 민생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데 모든 민생 과제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중요도에 대한 평가할 네. 수 있는 기준이 언론 기사로 보도로 우리 눈앞에 오는데 네. 그 언론이 지금 막 장난을 치려고 하고 불공정하게 보도를 하니까 언론 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 질문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영수회담 의제하고 시점을 논의하는 2차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요. 뭐 큰 어떤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박재 당선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영수회담 개최 자체를 저는 대통령실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이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그냥 카드 하나 정도를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좀 많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의제 없이 그냥 와서 한번 네, 보자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던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건가요? 예. 자,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총선에서 확인된 그런 민의에 기반하면 의제는 명확하죠. 그 의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와의 어제 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만남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개혁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그런 만남이었다면 의제 없이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총선 민의랑 맞지 않아서 네.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또 당에서 당연히 그런 조건 하에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의제들, 네. 워낙에 의제가 많지만 예. 꼭 해야 되는 의제들은 들어가야 된다. 지금 민주당 얘기한 건 보니까 최상병 특검, 네. 또 25만 원 국민지원금, 네. 그리고 언론 정상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 네. 뭐 거부권 한 사과, 뭐 이 등등인데 그런 의제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네, 겁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앞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예. 조금 뭔가 이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아, 않을까. 예. 지금까지 너무 남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입법권에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깊이 전달하고 앞으로 이런 거는 정말 없어야겠다. 이런 뭐 각오 내진 다짐 같은 걸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너무 된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의제는 올라와야지 만나도 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만나서 뭐 예. 얼굴 보는 건 의미가 없다. 네. 공감하시는 겁니까? 그 거부권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는 약속이잖아요. 네. 그거라도 받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놓고도 뭐 그쵸? 여러 가지 이유로 뒤집을 수 있는데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단계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그게 그 야권의 192석, 200석이 보이잖아요. 근데 네. 200석은 아니잖아요. 예. 이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민주당이 좀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마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영수회담 던져놓고 영수회담 시간 계속 끌면서 제대로 된 의제라든지 시기 같은 거 조율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년 만에 영수회담을 네. 재해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도 여야가 우리가 전달한 그런 의사를 어떻게 해석해서 네. 이걸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왔는데 저희가 전혀 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그래서 최대한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끌려간다라는 그건 건 아니다. 너무 이제 네, 인색한 그건 평가가 인색한 아닐까. 평가고. 예.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제가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의제가 부각돼 있는데 이제 부각된 의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이 영수회담을 거부하는 쪽이 욕을 먹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의제가 맞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대통령실은 부담스러워하는 의제 것이고. 없이 그냥 보자는 게 그래, 대통령실 그게 의견이고요. 그 총선을 치른 마당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그냥 만나서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어떤 진전을 보여주고자 저희가 그런 의제와 관련한 협상을 하고 있다. 친교는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했어야죠. 그렇죠. 그때 했었어요. 네, 지금 네. 시기상 맞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 연임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 단독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 상황도 한번 우리 박재 당선자부터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총선에서 네. 사실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대표님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어떤 지지, 압도적인 지지가 현 상황에 반영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연임도 찬성을 하는 겁니까? 질문들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부담스러울 수 저는 있겠지만 대표님의 결정에 달려 본인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또 지난 이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무리하게 달려오신 네.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뭐 대표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정면 단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임하고 박찬대 단독 원내대표 출마 부분. 그걸 누가 미리 교통 정리해서 너 나오지 마 아하. 이러면은 이제 공당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연임이 지금 안 되도록 돼 있나요? 아니요, 당헌 당규상으로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문제라고들 하는 거죠? 한 전력이 없다, 막 이런 것들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근본적으로 이재명 체제는 뭔가 불안하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 체제가 연장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불안감을 네. 유포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나. 저는 선거는 입후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담백하게 입후보에서 경쟁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 뭐 연임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박찬대 의원이 혼자 나오겠다고 다 주저앉히고 나온 거라면 문제가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 단독 입후보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아마 보도가 많이 됩니다. 이게 네. 보도되는 거는 아마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것들 보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두 분이 아마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국회의장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회의장도 지금 여러분이 예. 나오시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셨고 네. 경쟁하고 계시잖아요. 네.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의원 그렇죠. 등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 그걸 많이 나오시는 지금 것 같은데. 아직 네. 임기도 시작 안 한 저희한테 한 사람 고르라고 하시진 않을 거고 네, 고르란 말씀. 저희는 이제 표결에는 참여를 하겠죠. 아하. 그 표심이 모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뭐가 그렇게 처음부터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기준이 있습니까? 자기만의 어떤 국회의장의 기준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저희가 좋겠다. 사실 이번에 예. 그 180석을 줬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압도적으로 또 주셨어요. 음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다들 책임감,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또 뭔가 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음 이제 선거에서 또 저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그 합의를 이끌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당에서 내놓는 의제들을 좀 물론 뭐 국회의장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분,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공약을 듣고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어허. 네. 조금 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원구성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또 지지부진 한두 달 끌어버리면 예. 맞아요. 이게 개혁 과제를 빨리 실행하라는 그 총선 민의를 받들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개혁 과제에 대해서 과거의 국회의장들께서도 뭔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거를 돌파해서 조금 더 그 민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네. 좀 적극성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는 상당한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의장이 되면 좋겠다.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뭔가 요구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하기 힘들다고 역할을 안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비판받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중립적이어야 되죠. 근데 네. 민생의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개혁의 예. 중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해야 될 그거는. 일들은 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언론이 워낙에 이 중립 프레임을 강하게 이제 걸기 때문에 네. 국회의장 정도 되시면은 언론들 보도, 기자들 접촉 이게 늘어나니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받든다는 그런 입장으로 출마하신 분이라면 저는 어떤 분이나 다 지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21대 국회도 민주당 180석 국민들이 이제 줬는데 힘을 제대로 못 썼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또 일부 민주당원이나 국민들이 그 많은 의석 갖고 뭐 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2대도 지금 많은 의석을 국민들이 주셨잖아요. 어떤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조금은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일하는 국회, 또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또 그게 현실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답답함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고, 저희가 이제 어제 당직자 조회라는 걸 했는데 저희가 처음 제가 민주당의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 당직을 받으셨군요. 예, 맡게 돼서 한번 예.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큰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죠. 작은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많이 이루어내자. 그래서 작은 것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들에 집중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와, 합니다.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국회 말씀 주셨습니다. 22대 국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속도가 빨라야 된다. 개혁이라든지 같은 뭐든지. 맥락인데 아. 되는 것들 하나하나씩을 이뤄내는 걸 국민께 보여드리지 않으면 네. 너희들 또 그래?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그 개원, 원 구성 네.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인데 당장 MBC 박문진 이사회 그 이사들 임기가 8월 12월까지, 8월 12일까지입니다. 8월 중순이군요. 예. 7월부터는 이제 절차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KBS 이사들 임기도 9월이고 네. 박민 사장 임기는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네. 지금 중요한 그 두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그런 문제가 당장 임박해 있는데 원구성한다고 한두 달 보내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당장 바로 구성해서 방송 3법, 제2법 들어가도 그 기간 안에 그 법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경과 규정 있잖아요. 그렇죠. 그 6개월인데 그거 없애고 법을 통과시켜도 적용시킬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힘든 지금 일정 속에 이미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의 그런 관성으로 원구성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야 된다. 빠르고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두 분 정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입성하셔서 꼭 하고 싶은 일 또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재 당선자님. 제가 당선 현수막에도 걸었었는데 항상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을 또 드렸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정부, 시민 또 국민들한테 옆에 있겠다. 우리 노정면 당선자는 뭐 제가 봐서 비슷할 제 생각 그대로 같은데 각오 아니면 초창기에 꼭 해야 될 게 MBC, KBS 그 부분인가요? 저는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트랙을 타고 싶습니다. 예, 어떤 거죠? 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네. 결심하고 부평, 예. 거기서 당선됐기 때문에 부평이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한 트랙에서 이 언론 개혁 과제들, 언론뿐만 아니죠. 네. 전국적인 개혁 과제 여기 힘 보탤 수 있는 한 최대한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박지혜 노정면 당선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자,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같이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진보 달마대사 별명 괜찮습니까? 뭐 제가 만든 건데 네. 이제 다 써먹어. 유통기한도 지났고 바꿀까 해요. 아유,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별명이 있을까요? 충청도의 힘. 충청도의 힘? 네. 뭐 대선 도전하십니까? 뭐 이번에 충청권의 그 예. 금강벨트가 예. 너무나 빛나고 아. 너무나 그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내주셔서 아하. 충청도인 제가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힘이다. 아하.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없는 국민 따지고 있는데 네. 저는 구체적으로 예. 충청도의, 충청도의 힘. 예. 알겠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네. 자, 최상병,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에 숨진 최상병 소속 부대 여단장이 상관인 임성근 1사단장한테 수색 중단을 여러 번 건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됐는데요. 이 얘기는 잠깐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물병의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정식으로 쳐주시기는 상황이 애매해. 관련자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전날부터 뭐 알잖아. 자, 이게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네. 여단장이죠. 여단장이 이제 사단장 밑에 제병 지휘관인데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수속 중단하자라고 사단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임성근 사단장이 수색 계속하라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명령 한 적도 없고 의견을 물어와서 답하는 것뿐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 발언하고 임 전 사단장 발언 입장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예, 이 상황은 네. 이날 그 통화가 이루어진 날 18일 날 비가 많이 와서 네. 54단 육군 병력이 다 철수한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 남는 거예요, 해병대만. 네. 그러니까 당연히 판단을 구하겠죠. 그런데 여기 통화 내용 외에도 진술사라든가 대대장 진술을 보면 네.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서 아하. 좀 해병대답게 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상부 지시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네. 해병대가 육군하고는 다르다. 아하. 이런 경쟁 심리가 더 발동이 된 거예요. 아하. 육군은 가더라도 우리 해병이 갈 수 있냐? 그렇죠. 있어요, 저기. 예. 이것도 해병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대장들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단장하고의 통화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비슷하네요. 예, 결국은 오히려 이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결자라는 네. 그런 어떤 그 공명심에 더 기울어졌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는 철수를 건의한 겁니다. 네. 그러나 계속 더 동기부여를 강하게 하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로도 보여지고 제가 제일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뭐냐면 부분입니까? 사실
사단장이 말입니다. 네. 이때 수중수색을 이제 바둑판식으로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9일 날 아니 무슨 군화 신어라 장화 신어라 이런 짓까지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대대장들은 장화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전투화를 신겠다고 건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기 사단에서 장화 신으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부분은 진실 공방이 있어요. 네. 그러나 분명히 전투화로 신겠다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이 장화는 이 부들부들해서 그러니까요. 미끄러지니까 이것도 지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데 아니 무슨 저기 대부대를 지휘하는 사단장이 그래 신발 신는 것까지 통제합니까? 이러면은 군대의 자율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실은 이제 뭐 군의 전문가시지만 네. 뭐 소대, 중대, 대대, 뭐 여단, 사단 이렇게 있다면 네. 예를 들어 있다면 그 지휘관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위임이 돼 있는 아니 거잖아요. 현장에서 판단하면 되지. 사실은 네?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중대장, 대대장이 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또 병사들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네. 예, 이런 걸 이제 임무형 지휘라고 목표만 제시하고 방법은 창의적으로 알아서 현장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 이런 것까지 통제당했다는 게 대대장과 병사들의 진술이고 다 사단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철수도 못하고 급기야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아니 이러면 군대 망한 겁니다. 이거 이미 망한 거고 재난 참사가 일어날 수 네. 있는 일이 차곡차곡 쌓인 건데 여기 여단장 주장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 PD 수첩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인권센터가 공개한 그 병사의 진술도 그렇고 네. 경북경찰청의 대대장 진술도 그렇고 모든 부대원이 사단장이 들들 볶아서 네. 밀어붙여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단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지시한 적 없다. 오히려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술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해병, 재상병 특검법이 된다면 조사가 돼야 되고 좀 확인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네. 자,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 예. 이 의제로 이 특검법, 특히 최상병, 최해병 특검법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주목이 됩니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영수회담에 네. 무슨 의제를 올려라 올리지 마라 뭐 조율을 한다는데 그럼 영수회담은 이미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영수회담은 옛날 저 권위주의 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있었던 거고 네. 그때 제가 기억날 때 이민호 민주당 총재가 전두환 앞에 가가지고 뭐 시원하게 떠들던 거 맞아요. 그거 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네. 아니 뭘 저 이틀막 영수회담 하자는 얘기다. 그러면 의제에 안 나온 거 최상병 얘기를 하면 또 입 막고 저기 야당 대표를 들고 나갈 겁니까? 사실을 들어서? 예. 아니 무슨 의제 조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 거기에 그거는 어떤 그 특정 사건이 있어서 하는 영수회담. 옛날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배제했을 때 5당 대표 회담이 열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 주제로 하고 브리핑은 뭘 하고 합의문을 어떻게 만들자 다 조율해서 와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라면 총선 후에 민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네. 왜 의제 조율이 필요하냐. 그리고 지금 영수회담을 앞둔 이 시기에 정부 여당이 온통 최상병 특검 불가론으로 진영을 짜서 네. 이건 뭐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방탄노년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년단입니까? 방탄장년단, 방탄노년단을 만들어서 예. 지금 국민의힘이 저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는 어떤 방탄부대로 전락해버렸지 네. 이게 어떤 집권당의 그 수구위와 공론을 만드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네. 다 지시로 움직여요. 그 말씀이거든요.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 대행인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정말 최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다. 이 시점에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 이 부분,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제 와글와글했습니다. 네. 진짜 오늘까지도. 근데 그 이종섭 대사를 임명해서 네. 또 귀국시킬 때까지도 딴소리만 하다가 네. 결국은 거기서 이제 수세로 돌아서 어떤 그 참패의 어떤 단초를 제공했는 건데 네. 아직도 그걸 좀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 평가를 받아보려면 평가를 뭐 해보면은 여론조사에 네. 다 나오고 어떤 평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론조사 또 저 총선
이미 거듭되는 반복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건 국민의 명령이라는 거고, 이건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은 오히려 국민의 그 요구에 정말 그 밀려서 네. 했던 거고, 이런 면에서는 뭐 저기 국민을 평가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이게. 자기가 국민을 평가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심지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언론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 총선에서 최상명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민심이 확인된 근거는 없다. 네. 이런 말까지 언론에 그대로. 제가 요거 인용부 넣어서 지금 드리려고 네. 했어요. 네. 개인의 의견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당직자가 예, 국민의힘? 당직자가 네.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걸 네. 말씀드릴게요. 총선이 끝나고 안철수, 조경태 등 일부 의원들이 네. 최상명 특검에 찬성 발언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발언이 확 약화돼서 일전에 그게 그냥 품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낮췄고, 네. 조경태 의원은 아예 번복해버렸어요. 그게 공개적으로는 언론에 안 나갔는데 네. 자기가 특검 찬성한 건 오해라는 겁니다. 며칠 만에 오해다. 17일 날 그 태도가 나왔어요. 16일 날 대통령 담화가 나오고 네. 17일부터는 그 소신파들 다 없어졌어. 아니 전에 분명히 특검 찬성한다고 한 게 4명이었거든요. 네. 하나 둘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총선 민심의 뼈아픈 반성은 5일만 한다. 5일만 예, 했다. 12일부터 예. 17일까지 네. 5일간 반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5일 후에는 어떻게 된다? 총선 전으로 되돌아간다. 돌아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5일 당으로 해야 된다. 5일 천하당. 예. 예? 예. 그 이제 영수회담이 제대로 진행은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2차 실무회담도 지금 뭔가 무산이 됐거든요. 네. 진행이 제대로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될 반은 것이다. 벌써 무산된 거나 다름없고, 아하. 설령 한들 예. 물론 만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네. 한들 이제는 입틀막 영수회담이 돼버리고 또 그것을 돌파하려는 야당하고 부딪혀서 굉장히 불편한 모양새만 만들지, 네. 민생과 국민을 위한 뭔가 좀 생산적이고 좀 뭐랄까 전향적인 대화는 애시당초 불가능해졌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최초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은 이후에 네.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달라진 분위기다. 바뀌었다고 보시는 또 거군요? 바뀐 거예요.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때 전화는 국민 그 갤럽 여론의 대통령 지지율이 23% 나온 걸 보고서 네. 그날 갑자기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 사이에 3% 올랐거든. 네. 그건 뉴스토마토 조사예요. 예. 여기 조사입니다. 예. 네. 거긴 26%로. 26에서 29가 됐었어요. 예. 3% 올랐거든. 예. 그러니까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5일 반성, 그다음에 버티기, 그러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또 한 2, 3일?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23이나 26이나 29나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있는 거죠. 네. 추락을 멈췄다. 그때 밑으로 가는 10%대까지 거를. 추락한다는 게 아하. 있는데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 이 판단은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아무래도 국민들 중에 야 대통령이 너무 추락하면 이거 내가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좀 국가가 그 통제 불능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 있죠. 뭐 이런 분들이 예, 있어서 있습니다. 그나마 버텨준 거지.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대통령 지지율도 아니에요. 네. 제가 대구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녀 보면 네. 대통령에 대해서 야,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웃잖아. 우리가 저기 지켜주지 않으면. 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지지율이 지금 23%란 말이에요. 아하. 이렇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 지지라고 믿는 순간 네. 그거는 그냥 진흙탕 수렁에 빠져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이건 진흙 수렁이지. 진흙 수렁이다. 예. 뭐가 단단해? 단단하지 않다. 단단하지 않아요. 발이 푹푹 들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거에도 연연할 정도로 정권이 지금 초라해졌고 또 그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집권 여당을 대통령과 그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조직으로 전락시켜서 네. 이제는 어떻게든 호위무사 방탄 노년단으로 당을 바꿨다. 예.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정치적 이용하는 거 아니냐. 여당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모든 정당은 정치적인 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다만 그 정치적인 활용이 누구 편에서 하느냐. 아하, 예.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당은 없어요. 이건 정당에 대해서 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독사는 독을 갖고 있고 물려고 합니다. 예. 그걸 어떻게 탓합니까? 예. 이를 정당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 총선 직후에 많은 국민들이 야당 쪽에 힘을 실어줬다는 뜻은 네. 야당이 정치를 더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심판하는 야당이 되라. 네. 이 뜻이 실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왜 정치적인 이용입니까? 아. 이용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이용이냐, 활용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그거는 총선 민심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 제안도 했고 그제는 낙선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현역 의원들도 만나고 뭔가 좀 뭐 기자들 답변도 받았잖아요. 네. 이게 좀 전향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일종의 보강공사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보강공사다. 예. 이번에 쓰나미를 한번 맞았는데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네.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번에도 대만에 큰 지진이 났지만 더 두려운 건 여진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그러면 이런 어떤 큰 파장이 느껴질 때 네. 일단은 그 다가올 여진에 대한 보강공사 정도는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그 다가올 여진이 뭐냐? 특검 정국입니다. 특검 정국으로 21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전히 어떤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한 그 진정성 있는 대화라기보다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 단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전달을 못했을 뿐이다.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를 재확인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지켜달라. 아마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실제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임명된 이유도 네. 당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 비서실장 인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저는 대통령실이 농성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봐요. 네. 야당과 국민의 그 거센 변화의 요구를 방파제처럼 막고 그 안에서 자기 편들 긁어 막아주고 네. 일종의 어떤 그 뭐 농성 결의대 농성장이에요 지금 용산이잖아요. 국민들의 그 눈과 귀로부터 방파제를 쏴서 고립된 농성장.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인사요. 네. 정진석 의원을 이제 비서실장에 또 홍철호 전 의원을 정무수석에 그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뭐 홍철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별 할 얘기가 없어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가 내가 궁금해서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네,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분을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같은 국방위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미르케이라든가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도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한 번도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태블릿 PC가 터지자 이게 뭐냐 하고 자기도 졸지에 당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권력을 대하는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만 촛불 시민이 광화문에 있자 그제서야 이정현 대표하고 청와대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 임기 단축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려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오신 분이야, 이분은. 자기가 큰 짐을 질 뻔했거든. 아하. 그러니까 직언 안 하고 박 대통령이 내려놓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분이에요. 덩치값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위기 관리 때 그 당이 그 거의 뭐 이제 좌초되는 그 순간에 정권이 좌초되는 순간에 나는 이분을 굉장히 유심히 봤고 정진석. 그러면서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의 어떤 응급 조치를 해서라도 대통령한테 직언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막자 이런 결심을 했던 그런 할 수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냐?
그러면 2016년 정진석하고 지금 정진석은 다른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같은 윤핵관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서 저 이준석 대표 내쫓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분은 덩치값 하듯이 좀 그 목소리도 좋잖아. 술도 잘 먹고. 네. 그러듯이 저기 뭐냐 자신 있게 권력자한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직업 못할 것이다. 못한다 이거예요. 아. 그러다가 저기 나중에 이제 망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그러면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러실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네. 아. 그런데 또 반면에 당에 가서는 소리 버럭 잘 지른다고. 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이에요. 22대 이제 이런 때 가서 방탄국회 네. 이런 거 하고 원래 잘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가 같이 담배도 피고 해가지고 예. 저기 사람은 털털하고 좋고 스마트한데 권력 앞에선 스투피드. 아, 권력 앞에서는 약하다 이렇게 스투피드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인선도금 잘 안 됐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가 되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면 네.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한 전 위원장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까? 뭐 오찬을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본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기류를 눈치챘다는 것이고 또 그러던 와중에 그 오찬이 비대위원들하고 대통령 오찬이 그 무산된 이후에도 네. 홍준표 시장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요거는 언론에는 보도를 안 하던데 저기 4시간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예. 부부 동반으로 만났어요. 어이? 우리 보도는 4시간 정도 얘기했다는 건데 부부 동반했다고요? 그 자리에 참석자가 4명이에요. 아. 여사- 김건희 여사하고 와. 홍준표 와. 시장 여사. 오. 이거는 정도네요. 대구 쪽에서 다 취재한 거예요. 오. 홍 시장이 대구로 가가지고 예. 그 지역 언론에 얘기를 했다고. 아하. 근데 아마 엠바고가 걸렸는지 예.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팩트는 네. 여사는 살아있다. 김건희 여사 살아있다. 예. 절대 죽지 않는다. 예. 이런 교훈을 새삼 확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한동훈은 더 저기 뭐랄까 배제된다. 한동훈은 그러면 뭐 당권 도전이라든지 정치 재개 쉽지 않은 겁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네. 이제 어그러지고 홍준표 시장이 그러고 대통령 만나고 네. 이랬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당권 도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본인의 염치가 있어야죠. 물론 아직까지 뭐 당권 주자 중에 선호도 1위로는 맞더라고요. 네. 그러나 나오면 여론조사상으로. 이거는 이제 예. 파국이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한동훈의 그 관계를 오이디푸스 저기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범하는 만나면 비극이야.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예. 만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건 비극적 그 만남이고. 아하. 저기 뭐 질문에도 있지만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 이건 어린 왕자와 여우의 관계예요. 그게 뭐죠? 사막에서 만나잖아. 어린 왕자 안 읽어보셨나? 맞죠. 거기서 만나죠. 여우랑 만났는데 그게 뭐 좋은 거죠? 그런데 그리워하되, 네. 근데 여기는 나중에는 헤어져요. 저쪽은 증오하되 만나. 네. 이 차이가 오이디푸스와 어린 왕자의 차이. 예. 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색다른 얘기긴 한데 뭐 개인적 의견이시니까. 개인적 의견이. 예. 그게 다르다. 네. 그리워하고 아름답되 각자 따로 가야 되는 관계와 네. 증오하고 분노하되 떠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게 오이디푸스와 어린 왕자의 차이다. 그게 바로 이 정치권에서 제가 보는 하나의 이미지라는 거죠. 네. 야,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이 거론돼. 뭐 지금 보도는 나이 연대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나경원, 이철규. 난 또 나이 그래 연세춘추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나이가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본인들은 뭐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이고, 누군가 여론을 한번 떠보려고 흘린 또 하나의 그 기획물이고 이것도 비선 라인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근데 역시 당사자들이 저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걸 네. 보면 하루도 못 간줬어다. 그리고 그래서
우선은 나경원 입장에서 보면, 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그야말로 조금 뭐랄까 본인한테는 트라우마이자 수치입니다. 사실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 첫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최악이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자기 혼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서러움에 이준석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린 거 아니에요? 당대표 경선할 때? 네. 그분의 정서야. 그때 누가 나서냐? 내 혼자 싸웠지. 그리고 나 정말 밀리는 수세 국면에서 당을 맡았던 네. 사람이다. 자긴 충성심 다 보였더니 이제는 당대표 하지 말래.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는 참패 뒤의 선거고 대통령 그렇죠. 주시율 최저니까 네. 그때 원내대표 할 때를 안 떠올릴 수가 없어. 여야는 바뀌었지만 예. 들었고 안 입고 온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출마가 의심스럽고 출마 안할 이거는 수 윤 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당을 갖다가 무슨 방탄노년단으로 만들겠다는데 네. 내가 그 앞에 쓰라는 얘기 아닌가? 아하. 그 일렬에 전에 받은 수모도 내가 괘씸해서 치가 떨리는데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예. 네.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무슨 꼬북 노릇하라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정치라는 건 그래요. 마음은 이러는데 자꾸 누가 와서 잊어버릴만 하면 옆구리 쑤시면서 예. 이번에 하셔야지 그러면은 대부분 하긴 싫은데 이러다가 목하 고민 중이다 이런 말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 오래되면 하는 겁니까? 지금은 아닌데 거기에다 이철규 의원하고 연대하라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데 아하. 아니 나경원 의원 생각에 내가 누구하고 연대하고 손잡아야 대표될 그런 초라한 그렇죠. 정치인이야 내가? 예. 일단 자존심 상하고 저 정치 경력으로 보면 이철규 자기가 원님 앞에서 나발 부는 사람이지. 그렇죠. 아니 경륜으로 보나는 그래다. 아니 그 연대해가지고 손해나 내가 보지 무언 덕을 내가 보겠냐. 이게 본심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 없어요 이러는데 문제는 자꾸 누가 옆에 와서 바람 넣으면 이렇게 할 수도 찌르면은 있다. 그러면은 하기 싫어도 네. 정치인은 고민 중이라는 말로 기울 게 돼 있다 이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요 질문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총선에서 이 비례대표 관련해서 위성정당 지금 흡수 절차를 지금 거대 양당 두 당이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기형적인 선거제도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5.18 광장에서 선거 전에 했던 얘기가 이 비례정당 창당하는 거 법으로 못 막게 돼서 네. 죄송하다고 본인이 사과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과를 하셨으면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 되고 막아야죠. 이 위성정당이라는 건 희대의 괴물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번에도 또 만들어져서 그래도 뭐 소수당이 일부 그래서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다고 일부 혜택을 본 건 사실이고 네. 특히 그 최대 수혜자는 조국혁신당이에요. 조국혁신당 12석이죠. 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절반의 정치개혁은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원래 선거법의 취지는 이런 게 아니고 선거법의 연동형은 지역구 후보를 냈는데 당선이 많이 안 됐을 때 정당 지지율하고 갭이 많아져서 그걸 비례로 보전해 준다예요. 예. 그런데 지역구 출마자를 아예 안 내는 당이 네. 진보당은 한석 그것도 후보 단일화로 냈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지역구 후보를 안 냈는데 그러면 정당이 뭡니까? 예. 지역구에 가서 스킨십을 하고 정강 정책을 하고 TV 토론에 참여하면 나를 알리라는 게 이게 선거의 본질이고 그렇죠. 그것이 안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지지율만큼 보잖아요. 이게 연동형인데 그렇죠. 연동형이죠. 요즘 연동형은 야 우리 비례만 먹자. 이러면 연동형의 정반대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조국혁신당에도 내가 조언을 했는데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상징적으로라도 권역별 한 석씩이라도 지역 내라. 출마자를 내라. 근데 그거 안 내고 나니까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게 갈 유세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선거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플랜카드도 못 걸어. 예. 그래서 이거는 심판 여론으로 이렇게 해서 조국혁신당이 됐지만 원래 정당의 정상 궤도에서는 이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의상이라도 지역구 후보자는 한두 석이라도 내라.
이런 조언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선거를 이제 보고 우리가 이런 제도적 보완을 하면 이제 남은 컵의 물의 반컵 네. 전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예. 이 연동형의 취지를 향해 우리는 진화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국고보조금 문제까지 포함해서는 비판적 성찰을 하자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